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그 후로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와 동생을 꼭 안아주시던 모습,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힘내서 살아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온몸으로 우리 자매를 지켜내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동네 빵 공장에서 일하시며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시고 빵을 굽는 일을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늘 밀가루 냄새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의 깊은 피로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문구점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웃으며 놀 때 저는 집으로 달려가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언니, 배고파. 동생이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서둘러서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때로는 동생이 밤에 무서워서 엄마를 찾으며 올 때면 엄마 대신 제가 동생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에 비해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리 힘드셔도 저희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어려운 표정을 지을 때면 엄마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큰딸,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힘들어도 웃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웃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그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마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상하신 거였죠. 쓰러지시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지내시다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생 잘 부탁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부터 저는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상황에서 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주변 친척 어른들은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셨지만 결국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해가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다행히 동생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알바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곤 했죠. 언니 고생했어. 빨리 씻고 밥 먹어.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후에도 저의 모든 관심은 동생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더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언니 생각도 해야 해. 언니도 행복하게 살 자격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다니까? 아니야, 언니. 언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이제 언니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 동생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이나 연애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는 걸요. 하지만 동생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은 가져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돌이켜보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동생이 취직하고 나서 몇 달 후 직장 선배 언니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됐어. 내가 괜찮은 남자 하나 알고 있는데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처음 소개를 받아 만난 그 남자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눈웃음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첫 만남은 동네 카페에서였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특히 제가 동생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동생도 함께 만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거든요. 동생분도 함께 만나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다행히 동생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는 동생에게도 관심을 보였고 동생의 직장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분이라면 형부로 괜찮은 것 같아, 언니. 집에 돌아온 후에 동생이 귀띔해준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댁에서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첫 인사 때부터 조금 차가우셨거든요. 아, 그래.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는구나. 그 말투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독립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자. 그게 더 깔끔해. 그래, 그게 좋겠다. 저희는 각자 모은 돈을 합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규모가 크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이 들러리를 서주었고 친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의 투룸이었어요. 전세금도 대출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고 가구도 하나씩 천천히 들여놓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어요.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출근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동생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된 거였어요. 여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 그날 밤 남편이 잔뜩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어요. 실직의 충격으로 며칠간 술을 마시긴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직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응원했어요.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면접 볼 때 입을 옷도 함께 골라주었습니다. 다행히 3개월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보,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정말? 축하해. 난 당신 믿고 있었어. 새 직장에서의 연봉도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간 거죠.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동생도 예전보다 더 자주 놀러왔고 우리 세 사람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이대로만 시간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안정된 삶, 소박한 행복 그리고 따뜻한 가정.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이 사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시련들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너무 작은 부분이라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동생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연애할 때는 동생을 친동생처럼 챙기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동생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말해뒀어요. 다음 주가 내 동생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 줄까? 아, 그래? 근데 나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참석 못할 것 같은데. 회식? 나한테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언제부터 잡혀있던 일이야? 그냥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알고 보니 워크숍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었어요. 제 동생의 생일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저 혼자 동생과 생일을 보냈습니다. 꽤나 형부를 잘 따르던 동생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괜찮아. 형부도 바쁘실 텐데. 미안해. 다음엔 꼭 함께 하자. 하지만 정작 시댁 가족들 일에는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생신 선물 뭘로 할까? 이번엔 좀 괜찮은 걸로 해야지. 그래, 뭐가 좋을까? 한우 세트 어때? 아니면 홍삼 세트 같은 거? 그때 든 생각이 내 동생 생일 때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더니 해도 너무하네였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맞나 싶어서요. 더 큰 문제는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가 운전을 못한다는 점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운전하는데 당신은 왜 면허 안 따? 배우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무서우면 언제까지 무서워할 거야? 나보고 맨날 데려다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젠 당신이 면허 따서 운전하고 다니라니까? 연애할 때는 제가 운전 못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어디든 태워다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부담스럽고 귀찮다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 주던데. 나는 바빠. 그런 거 가르칠 시간 없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건 남편의 소비 습관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 가자. 갑자기?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어제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빨리 연차 쓸 수 있는지 알아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하는 거야? 상의?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일정도 숙소도 모든 걸 남편이 혼자 정해놨더라고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여행 경비가 시부모님들 것까지 모두 결제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여행 경비를 벌써 다 결제했어? 미리 해놔야지.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 좋은 데서 묵어야지.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건데. 항공료, 숙박비, 렌터카까지 합해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죠. 이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는 거야? 아, 진짜 잔소리 그만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때부터 남편의 소비 패턴이 점점 무계획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조건 사고 돈 걱정은 나중에 하는 식이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비싼 골프채 세트를 사와서는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서 샀어. 골프채가 이렇게 비싸? 기왕 하는 거 좋은 걸로 해야지. 그런데 싼 거 들고 가면 창피해. 하지만 정작 제가 동생과 함께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나가서 먹어? 그냥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돼? 가끔 나가서 먹는 것도 좋잖아. 외식비가 한두 푼이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는 거야. 자신의 골프 용품에는 수십 수백만 원을 쓰면서 제가 동생과 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특히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서 깊은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즉시 병원비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동생 병원비를 보태줄 때는 못마땅해 했거든요. 동생도 이제 직장 다니는데 왜 당신이 병원비까지 대줘? 가족이니까 그렇지. 가족이면 우리 엄마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가족의 기준은 자신의 혈육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는 걸요. 부부라는 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면 이 결혼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연애할 때 보여준 그 따뜻하고 배려 깊던 모습들이 모두 가면이었던 걸까요? 아직은 큰 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끝이 어디일지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동생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동생도 행복을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언니,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좋은 사람 놓치면 다시 못 만나. 근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 엄마가 남겨주신 돈이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자매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쓰라고 하신 돈이었죠. 제가 결혼할 때는 워낙 소박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았고 그 돈은 제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어느 날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는데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할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4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인출 기록들이 여러 번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인출한 게 아닌데. 고객님, 현금 카드로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네요. 혹시 카드를 다른 분이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가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설마 제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맞지? 응? 뭘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확인까지 다 했어. 카드로 여러 번 인출한 기록이 다 남아있다니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어. 급한 일? 무슨 일인데 허락도 없이 4천만 원이나 가져가?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건 내 동생 결혼 자금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돈이라고.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동생 결혼 자금? 마침 잘 됐네. 내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 사실 그 돈으로 동생 필요한 것 좀 사주려고 했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동생 결혼 자금을 절반이나 가져가서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였거든요. 당신 진짜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내 동생 돈을 왜 당신 동생한테 줘? 소리 지르지 마. 나쁜 일에 쓴 것도 아니고 가족 일에 쓴 건데. 가족? 내 동생은 가족이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당신한테는 당신 가족만 가족인 거야? 그날 우리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훔치기라도 했어? 부부 사이에 훔친다는 게 어딨어? 그럼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간 게 훔친 게 아니면 뭔데? 그건 좀 급해서 그랬지.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을 때였어요. 네가 ATM에서 누르는 거 몇 번 봤어. 처제 생일이더라고.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부터 제 비밀번호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이모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모부는 변호사셨거든요. 이모부,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얼마나 가져갔는데? 4천만 원이요. 제 카드와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해서요. 이모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건 절도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허락 없이 상대방 돈을 가져가는 건 범죄라고. 정말요? 특히 컴퓨터나 현금카드를 이용했다면 더 심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이모부는 남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알아야 한다고요. 결국 이모부의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의 회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직장에서는 즉시 남편을 정직 처분했고 얼마 후에 해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이 해고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만족해? 너가 내 인생 완전히 망쳐놨네. 내가 뭘 했다고?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끼리 돈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이번엔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일이 터지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어머님, 잘못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갔다고요.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집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 다른 집 일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당할 수 없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역시 부모가 없어서 그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거야. 그 순간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너도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것 봐.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결국 얼마 후에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없는 진짜 실형이었죠.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동의 없이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그 판결 하나에 남편의 인생은 정말로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 시어머니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결혼이라는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현실이 남아있었죠. 제 주변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간 후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모부가 소개해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 제3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특히 상대방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니까 유리한 상황이에요. 정말요? 그럼 남편이 빼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게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혼 조정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감옥에서 나와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가족? 내 동생 결혼 자금을 당신 동생 주려고 한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소리야? 그거야 어쨌든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조정 과정에서도 남편은 계속 변명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사됐고 남편이 가져간 4천만 원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다행이야. 돈도 다 돌려받고. 동생이 이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사실 이 일이 터진 후에 동생이 가장 속상해했거든요. 자신의 결혼 자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될 뻔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시집 가기 전까지 예전처럼 둘이 살고 싶더라고요.
동생과 다시 함께 사는 일상은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마냥 지속된 건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여보, 아니, 미안해. 잠깐만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부터 초라해 보였어요. 왜 전화했어?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전화했어.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100만 원만 이번 달 정말 급해서.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을 훔쳐가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지금 이혼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그래. 전과자라서 어디서도 안 받아줘. 당장 막아야 할 카드빚도 있고 정말 막막해.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100만 원이 안 되면 50만 원만. 목소리가 점점 구걸하는 톤으로 변했어요. 한때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거죠. 안 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말 냉정하네.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그럼 정말 죽으라는 거야? 그때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죽고 사는 건 당신 일이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연락 안 할게.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너무 자주 와서 한 번 받았더니 또 돈 이야기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이야. 30만 원만.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뭐? 스토커? 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동생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언니, 전화 왜 받아? 그런 전화는 아예 받지도 마. 그래야겠어. 정말 뻔뻔하더라. 당연하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왜 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해? 정말 이해가 안 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과거 일들이 떠올라서 힘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좀 더 참고 살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옆에서 계속 말해줬어요. 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참았어. 정말 그런 것 같아?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훨씬 일찍 이혼했을 거야.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언니,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야.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동생은 결혼을 했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모으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을 정도예요.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저 역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일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가끔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언니는 재혼 생각 없어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사실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제 막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너무 성급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절대 예전의 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희생하고 참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동생과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혈육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거든요.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과 결혼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실패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나 자신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만약 미래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예전처럼 저를 잃지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죠.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네가 행복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해. 알았어, 언니.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을 잊으면 안 돼.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거니까. 당연하지.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그 아픈 기억들도 배신당했던 상처도 이제는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주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자신을 잃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돈을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니 오히려 돈만 쫓을수록 돈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도 억울한 법인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니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호구라고 불렀고 처음부터 저에 대한 진심은 단 한 톨도 없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제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저는 법대로 해보자며 맞섰어요.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꽤 오래전 20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고 다행히 취직해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제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삶도 분명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차라리 다시 공부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따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이미 사업에 대한 꿈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사업은 너무 힘들다며 반대를 하셨지만 제 진심을 읽으신 듯 더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외삼촌은 젊은 시절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고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한 채 여행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고 계셨던 분이었죠. 삼촌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사업 구상안을 보고는 일단 자본부터 모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엄마 몰래 도와줄 순 없다고 하시며 사업이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매달 월급의 3분의 2를 저축했습니다. 화장이나 꾸미는 데 쓰던 돈을 줄였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한 푼 사업 자금을 모아갔어요.
겉으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시던 엄마도 점점 저의 진심을 느끼시고 안쓰러워하시며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사무실도 없이 제 방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주문이 없던 날도 많았고 있어봐야 몇 개에 불과했지만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를 할 때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니 몸은 힘들었지만 희미한 재미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새 제 방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책상도 침대도 밀려났고 부모님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망해도 좋으니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아빠의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엄마 역시 걱정은 여전하셨지만 점차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매출은 처음엔 미미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박이 나는 사업은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길은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 사업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죠. 고객들의 후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매출을 확인해 보니 제가 제 방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연매출 1억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순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었지만 제가 이룬 성장은 그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 곳곳이 재고로 가득 찼고 어느 순간부터 집이 집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창고라도 따로 얻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의 말에 저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사무실을 얻게 되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자 저는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학원을 다니고 낮엔 일하고 밤엔 포장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직원도 2명이나 함께 일하게 되었고 국내 도매 시장을 넘어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일이 어느새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이 일에 모든 걸 걸었기에 부모님께만큼은 꼭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뒤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빠는 늘 조용히 뒤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요즘 사업은 잘 되니? 사무실 얻고 나선 얼굴 보기 힘들다.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신제품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전처럼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엄마나 나한테 얘기해. 사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제 뒤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을 넘긴 저에게도 어느새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며 자리를 잡아갈 때 저는 여전히 연애엔 관심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거래처 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죠. 그런 저를 두고 주위 사람들은 소개팅을 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지금은 바빠서요. 라는 말로 거절했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번쯤은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만난 자리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고충,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이 사람은 놀랍도록 잘 이해해줬어요. 아직 젊으신데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만남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일과 시간 사이에 겨우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커피를 사다 놓고 가기도 했어요. 말없이 조용히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두고 가셨어요? 방금이요. 입구에 두고 바로 문자 드렸어요. 얼음 녹을까 봐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괜히 방해될까 봐요.
얼른 일 마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사주세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부담스럽다고. 그러자 그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1년 동안 변함없이 진심을 보여준 그는 결국 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느긋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운전할 때조차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소소한 말투,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듯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주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전화를 받았고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식당에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앉아.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렀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계산을 하려 하자 이미 어머님이 선결제를 하셨다는 말에 놀랐어요. 이후에도 남자친구 편에 예쁜 키링을 보내주시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는 등 저를 세심히 챙겨주셨죠. 너가 닭볶음탕 좋아한다며?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줘.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네 엄마 같다니까? 라고 말하며 웃었고 저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점점 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 중에도 종종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누구보다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정성과 애정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넉살 좋은 성격으로 첫 만남에서도 편안하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는 그의 살가운 태도에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장인어른을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뿐인데 자식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지. 아빠는 그렇게 말하시며 웃으셨죠. 엄마 역시 흐뭇해하셨고 그렇게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저희 엄마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여행지를 고민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시댁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영이한테 오늘 내가 밥 사줄게. 점심 전이라 잘 됐다. 마침 시간이 애매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 식사를 하기로 했고 어머님과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내가 해줄게.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물론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알아보려던 터라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남자친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님께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키를 드린 후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팠던 터라 좀 오래 걸렸는데 나와보니 어머님은 통화를 하시고 계셨고 제가 타자마자 급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아파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사무실로 향했는데 그날 오후 제 차에 낯선 흠집이 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돌려봤지만 누가 긁은 건지는 찍히지 않았고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안에서 누군가와 나눈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애는 그냥 호구야.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네가 잘만 하면 신혼집이고 뭐고 다 걔가 알아서 하겠지. 제대로 구워 삶아놔야
완전 싹 다 뺏어올 수 있다니까. 이런 식의 말이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나보다 더 나를 챙겨주던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며 비웃고 있었다니.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멍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다잡은 뒤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거래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정말 사장님 친구 맞아요? 친구지.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친구 아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그도 제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친구 사이는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랑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나랑은 술자리에서 그냥 몇 번 인사만 했지. 그런데 예전에 너 사무실 오픈할 때 같이 사진 찍었잖아. 그거 보더니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사진 한 장. 그거 하나로 누군가는 저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고 또 누군가는 중간에서 일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난다고 안 된다고 했었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애가 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겠냐고 했지. 그런데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계속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더라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것을. 단순히 소개받아 연이 닿은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철저한 의도였던 거죠. 물론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에 끌려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블랙박스 속 통화 내용을 들은 것도 모자라 저는 반드시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는 퇴근 후에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손에는 여전히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또 사왔어? 또라니, 약속했잖아. 결혼해서도 매일 꽃 한 송이 선물한다고. 이제 그만 사.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전에도 사귀고 나서도 매번 한 송이의 꽃을 들고 저를 찾았습니다. 한때는 그 정성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조차 계획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니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휴대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주의였기에 큰 장벽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휴대폰에 잠금도 걸지 않았고 바로 앞에 있어도 서로 실내로 무언가를 확인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날 그는 유독 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회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다시 사무실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줄까? 항상 차에 실어 다니거든. 지난번에도 네가 내 노트북으로 작업했었잖아. 그렇게 그 남자의 노트북을 받아들었고 로그인된 계정으로 사이트를 열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떠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맞은편에서 책을 보다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카톡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 내려갈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며 대화창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결국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친구와 일찍 헤어졌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 속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대상으로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겠다던 말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저 제게 호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정이 생겨서 집은 못 사게 됐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떠넘기려 했던 거죠. 그들은 제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능력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인생을 철저히 계산 속에 놓고 거래하듯 다뤘던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보자 하셨고, 저는 그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지영이. 밥은 먹었어? 커피 줄까? 아니면 녹차?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보자고 하신 용건이 뭔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휴, 뭐 이렇게 급해? 차도 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지. 제가 회사에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님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다니는 건 너도 알지?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 혹시 돈 문제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사업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안 해. 어머님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지인과 함께 투자하던 곳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래는 신혼집도 사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묶여 있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하셨죠. 그래서 말인데 네가 2억 정도만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게 민망하긴 한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억이요? 네, 그 정도는 저도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있죠. 어머님의 얼굴에 안도와 기대가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휴,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해.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센스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의자를 바짝 당기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께 드릴 돈은 없네요. 뭐라고? 통장에 2억은 넘게 현금으로 있지만 어머님은 제 가족도 엄마도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엄연히 남인데 남한테 2억을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영아, 너희들이 결혼 날짜도 다 잡았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무 서운하네. 그건 어머님의 생각이시고요. 가만 보니 저는 이제 이 결혼이 너무 손해보는 일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결혼이 장난이야? 맞아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셨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식 올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은 늦은 시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듯했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너랑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대체 왜 그래? 그냥 들은 그대로야.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너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것뿐이야. 파혼 얘기는 너가 먼저 꺼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엄마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해. 좋아.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같이 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니까. 1시간쯤 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모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고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래, 우리 아들이 사과하잖니. 받아줘.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해야 의미가 있죠.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해봐. 그게 내가 너한테 법적 책임부터 운운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지, 돈 때문이었잖아. 처음부터 나를 호구로 봤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정말 그러실 수 있었어요? 세상에, 너희들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 이런 이유로 생사람 잡는 거야? 너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정말 실망스럽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인 줄 아세요? 저는 뒤에서 그런 비열한 짓 안 합니다. 이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네가 파혼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네가 우리한테 위자료 줘야 될 수도 있어. 각오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고 제 차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꺼내서 재생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차 안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음성. 그 애는 그냥 호구야. 잘만 하면 신혼집도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걸? 그리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방 안은 일순정적에 휩싸였고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녹음된 그대로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한 거 아니에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더 들려드릴까요? 나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애랑 밥 먹었어.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며느리 쉽게 얻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호구 하나 잘 물었잖아. 처음엔 이게 뭐냐고 하시던 어머님은 대화 중에 빚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요. 들은 그대로죠. 어머님,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제 차 안에서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상황은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그리고 어머니와의 은밀한 계획까지. 남자친구의 노트북에 남아있던 그 기록들을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너무도 의도적이었죠. 정말 너를 좋아했어. 그거 하나만큼은 진심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빠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지영이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다. 전 여친 생각나 미치겠는데 결혼하고 몰래 만나면 안 되나? 네가 한 말 맞지? 방 안은 숨소리조차 정지된 듯 조용했고 부모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 분 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마치 쫓기듯 집을 나갔고 저는 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파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물을 주고받거나 식장을 예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담을 받아온 기록, 상견례 날짜와 증인, 그리고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금전적 목적의 접근, 이중교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소송이 시작되자 몇 번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사무실엔 저희 직원들이 있었고 집엔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는 저를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그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의 법적 절차 끝에 법원은 남자 측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하자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 폰으로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니? 혹시 문자 보면 연락 줘. 너네 집 앞에서 기다리다 간다. 처음엔 애절한 척하던 그도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고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하며 스토커처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숨어있던 그를 아버지가 직접 발견하셨고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에 의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더 이상 그의 흔적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실형이라는 말에 겁이 났는지 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죠. 한동안 아빠는 퇴근길에 직접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죄송했지만 가장 든든한 울타리는 결국 가족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제 사업은 작지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고 저희 제품을 찾아주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그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책임감도 커집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하며 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 제가 받은 상처,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6살 되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였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결혼 초만 해도 저희 부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하셨고 남편도 성실한 편이었죠. 시댁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의 가족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힘으로 세 아들을 키우신 분이셨어요. 남편은 막내였고 위로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계셨죠. 시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쯤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집을 다 날리셨다고요? 미안하다.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을 담보로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의 소개로 투자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은 돈을 들고 잠적했고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살던 집마저 날리게 된 겁니다. 그날 시댁에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아주버님과 동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집은 방도 부족하고. 그래, 우리 집도 공간도 없고 둘째네가 집이 더 넓지 않나? 형은 왜 그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막내네가 하면 되잖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앞에서 자식들이 자기를 떠맡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빛으로 묻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영아, 정말이니? 네, 어머님. 저희 집에는 방도 하나 더 있고요.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저희랑 사세요. 형들은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막내로서 당연히 모셔야죠. 오, 그래? 막내가 효자네. 고맙다, 동생아.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했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제 결정에 감동한 듯 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형님들이 다 외면하는데 당신이 먼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줘서. 나 정말 당신이 자랑스러워.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한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제가 해드리는 밥을 맛있게 드셨죠. 손녀인 우리 딸아이도 할머니가 계신 게 좋은지 자주 안기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조금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평소 취미로 매주 한두 장씩 사시던 로또 복권이 2등에 당첨되었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 시어머니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셨습니다. 3천만 원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말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여줘. 내가 미역국이 먹고 싶어.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말이야,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넘보지 마라.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누가 그 돈을 넘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돈이죠.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당당해지셨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를 우리 집으로 부르셨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너희들 좀 와봐.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두 동서는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부르시니 마지못해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동서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봐라, 내가 이제 돈이 생겼어. 어머, 어머님, 이게 말씀하셨던 그 돈이에요? 첫째 동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기신 거예요? 별거 아냐. 로또 2등이라 아쉽지 뭐. 사실 나한테는 숨겨둔 재산이 좀 더 있어. 아직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지는 내 마음이니까. 그 순간 두 동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동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 마음만은 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둘째 동서도 지지 않고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더 잘 모실 자신 있어요. 막내네 집은 좁잖아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떠맡기 싫어서 서로 미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동서들은 자주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백화점 옷을 사다 드리고 비싼 보약까지 챙겨드리면서 서로 경쟁하듯 잘해드렸죠. 이거 신상인데 어머님 입어보시라고 샀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홍삼으로 만든 거예요. 꼭 드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효도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저만 그 대열에서 빠져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며 매일같이 식사를 챙겨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노력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고 오히려 가끔씩 들르는 두 동서들의 선물에만 감동하시는 거예요. 겨우 3천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동거는 돈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동서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만 되면 두 동서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마치 정기 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제 차로 드라이브 하실래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화장품인데 어머님 피부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들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역시 너희들이 최고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떠맡기가 싫어서 서로 미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큰 효자 효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 청소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에 전까지 부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와, 막내 동서 요리 솜씨 좋네요. 맛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모시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두 동서는 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들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래, 지영이는 집안일은 잘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아예 하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며느리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은 엉망이었어요. 접시며 그릇이며 남은 음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무도 일어나서 도와주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새로 나온 녹차예요. 몸에 정말 좋대요. 그래? 향이 좋구나. 저희가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제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려왔고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문질러야 했어요. 온종일 요리를 해서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서 거실로 걸어갔어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차나 마시고 계시네요? 첫째 동서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막내 동서. 우리는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줘요. 둘째 동서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는 평일에 일하느라 지쳐 있다고요.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죠. 저도 똑같이 힘든 사람이에요. 왜 저만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손님이요? 이 사람들은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만 일을 하는 건데요? 너는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두 분은 뭔데요? 똑같은 며느리 아니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시더니 설거지통에 있던 물을 떠서 제 얼굴에 그대로 끼얹으셨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설거지물에 섞인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우리 귀한 며느리들한테 일을 시키래?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는 바깥 일하느라 힘든 사람들이야. 이런 건 너 같은 게나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정말 제가 모시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맞는 걸까요? 어머님, 입 다물어. 네가 뭔데 큰 소리야? 네가 이 집에서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기나 해? 두 동서들은 그 광경을 보며 피식피식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어머님이.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이래?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사고가 아니라 어머님이 나한테 설거지물을. 아, 그 정도는 참아. 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신 거겠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형수님한테 큰 소리 쳤다며? 그게 잘못이지. 당신 주제를 좀 알아. 주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주제를 알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이 집은 내가 주인이고 너는 네 처지를 알아야 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물에 젖은 채로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하고 비참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희생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던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남편을 믿고 따랐던 제 사랑은 뭐였을까요?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지킬 건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말입니다. 무너진 건 관계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제 믿음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설거지 물 사건 이후에 저는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이 떨어지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요즘 들어 주말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딸아이와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여보, 오늘도 나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치기로 했어. 중요한 미팅이야. 지난주에도 골프 쳤잖아. 원래 회사 일이 다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골프 치러 간다는 사람치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았어요. 제가 가까이 가면 슬쩍 화면을 가리기도 했죠. 여보,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내 거 배터리 나갔어. 아, 나도 배터리 없어. 그냥 충전하고 써.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남편 핸드폰 화면에 배터리가 80%나 남은 걸 봤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시간 돼? 왜? 그게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궁금함을 못 이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너 남편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북한산에 등산 갔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네 남편 봤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산에서 등산? 그날 우리 남편이 골프 친다고 했는데. 응, 그게 혼자가 아니었어. 여자랑 같이 있더라.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내가 물어봤어. 등산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거든. 네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래. 근데 있잖아. 뭔데? 손잡고 다니는 게 거래처 사장이야? 그리고 그 여자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그것도 유부녀랑.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줄 수 있니? 당연하지. 그리고 지영아, 내가 더 알아봤는데. 친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 이상 많은 사업가였고 남편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대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소문으로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잘 보여서 큰 거래도 성공했고 덕분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까먹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돌려보니 역겹고 끔찍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사유로 이혼하시려는 건가요?
남편의 외도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저는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배우자까지 있다면 그쪽에도 알려서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집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이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였거든요.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이었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지역에 집값이 올라서 금방 팔릴 겁니다. 며칠 뒤 정말로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계약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는 동서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물론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지영아, 우리 해외여행 가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남편도 마침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어차피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 여자랑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출장 다녀올게.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두 사람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과 딸아이 물건들을 전부 챙겼어요. 가구들도 제가 산 것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집은 텅텅 비었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물건들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빈집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그리고 이틀 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텅 빈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셨어요. 지영아 나왔어. 너 집에 있니?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멈춰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이래? 제가 다 정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뭐? 뭘 정리했다는 거야? 망가진 제 인생이요. 그리고 이 집도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남편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도 집안의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와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애초에 이 집은 내 명이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이미 팔렸어. 다음 주 화요일에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나 몰래 한 외도 증거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이미 변호사한테 다 넘겼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청구하라고 했어. 야, 너가 제정신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이것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어. 남편은 영상 촬영 중이라는 말에 멈칫했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뭐 하는 거야?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 사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지만요. 어머님이 저한테 설거지물 끼얹으셨던 거 아마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협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신 안 볼 사이니까요. 참, 어머님 재산 얘기하셨죠? 이미 다 확인했어요. 저번에 로또 당첨된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걸?
그럼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거짓말로 두 동서들을 속이신 것도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친정엄마가 본가로 데려가셨죠. 잘 먹고 잘 사세요. 야, 지영아, 너 우리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딸아이와 함께 부산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영아 잘 왔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버지가 따뜻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지. 이제 고향에서 편하게 살아. 아빠가 지켜줄게.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오랜 단골 손님들이 많은 동네에서 유명한 백반집이었죠. 지영아, 넌 당분간 쉬면서 마음 추스르고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일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그래, 그럼 식당을 배워볼래? 나중에 네가 물려받아도 되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주방 일도 배우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웠죠. 딸아이는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좋은지 매일 밝게 웃었어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영아,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진짜요? 외도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거든. 그것도 거래처 사장이랑 바람 핀 거라서. 그쪽이랑 계약도 다 끊어졌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렸대. 결국 해고됐어.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상간녀 남편 쪽에서도 소송 걸었대. 위자료 청구액이 엄청나다던데. 그래요, 잘 됐네요. 야, 너 진짜 담담하다. 예전 같으면 눈물 흘렸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은 남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 씨, 이혼 조정 끝났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합쳐서 총 1억 2천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상대 남성분 쪽에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 확률 높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혼하면서 생긴 돈으로 부산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했어요. 딸아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좋아. 딸아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부모님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서울 사는 언니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너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요즘 완전 망했대. 뭐가요? 너네 남편은 해고당한 뒤로 재취업도 안 되고 시어머니랑 둘이 월세방에 산대. 오토바이로 배달 일하면서 근근히 사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가 큰 동서, 작은 동서한테 도움 청했는데 다 무시당했어. 돈 없으니까 완전 손절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니 흩어진 거죠. 근데 조심해. 두 사람이 너한테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 설마요. 그렇게 뻔뻔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언니의 예상은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당신들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는지 턱이 거칠었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낡은 옷을 입고 계셨죠. 지영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곤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어?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한가운데에서 말이죠. 손님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일어나. 여기 영업 중이야. 안 일어날 거야.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남편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살아줘. 응? 어머님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안 일어날 거야.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란을 들은 아버지가 저녁 장사 준비를 하다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제발요. 저희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지영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아버지가 차갑게 웃으셨어요. 못 살면 어쩔 건데요? 그건 당신들 문제지 우리 딸 문제 아니에요. 장인어른. 시어머니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딸한테 설거지물 끼얹은 분이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설거지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설거지물이에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부었던 거. 아버지는 그 물을 시어머니 머리 위로 그대로 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우리 딸이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게 무슨...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식당에 있던 남자 손님 두 분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던한둥 부리면 경찰 부릅니다. 놔줘.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신고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물에 젖은 채로 울부짖었고 남편은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영아, 너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럴 시간에 취직이나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되고 옆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딸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부모님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지영아, 오늘 홀 좀 봐줄래? 엄마가 장 보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이제는 식당 일이 완전히 손에 익었어요. 주방 일도 할 줄 알게 됐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지영아, 이 식당은 나중에 네 거가 될 거야. 네가 잘 키워나가면 돼.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이잖아.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늘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딸아이도 많이 컸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죠.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딸과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느껴져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가족이고 남편도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진짜 가족은 제가 힘들 때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가끔 서울 사는 아는 언니한테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곤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우스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손절했대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전박대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니 가족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솔직히 그들에게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저를 무시했고 남편은 저를 배신했죠. 그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은 분명 힘들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를 무시해도 누가 저를 이용하려 해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딸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